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이렇게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머리 뒤통수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야 하지 마. 너 있죠. 하지 마. 위험하게 왜 그런 일을 해? 아무도 안 알아줄 텐데 왜 그거 하려고 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설 속에서라도 이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물처럼 스며드는 것. 뭘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통해서 스며들어서 자연적으로 발화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옥스퍼드 대학교 필독서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에 황순원 문학상을 받으신 요즘 작가계에서 떠오르는 샛별이십니다. 차인표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약간 샛별은 아니고 나이 든 봐요. 별입니다. 아니 근데 네. 작가로서 이제 15년 넘게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차인표 신드롬을 만들어낸 배우 차인표로 더 익숙할 텐데 저 한번 입어봐 주실래요? 꼭 그래야 돼요? 아무래도 입은 걸 봐야 알겠는데요. 이렇게 작가 차인표로 10년 넘게 살아온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네,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 직장인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네, 그만두고 배우가 됐는데 또 배우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더니 또 소설가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네. 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은 그 작가라는 말로 불리는 게 네.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첫 소설 나오고 한 처음 15년 동안은 그냥 배우 차인표라고 어차피 모르니까 사람들이 소설을 썼다는 걸. 그러다가 지난 2년은 배우 겸 소설도 쓰고 있는 차인표입니다. 소설가는 마치 어떤 전업 소설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차마 제 입으로 제가 소설가라고 소개를 못하고 2009년에 네. 첫 소설을 네. 발표하시고 이제 5번째 장편 네, 소설을 그렇게 출간하신 됐어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번 신간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구절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좋죠. 네. 49쪽인데요. 부디 내가 쓰는 글이 많은 이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기를. 내 인생에 지금 이 한 조각이 전체 퍼즐을 완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런 문장이 있었고요. 야, 근데 이 소설을 읽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다 읽으셨어요, 그거. 그럼요. 일주일에 몇 권씩 읽으실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좋았던 소설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을 사랑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처음에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을지. 네.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97년에 저는 그때 막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막 드라마에 복귀해서 드라마 촬영하고 그럴 때인데 신혼이었거든요, 제가. 8월 며칠 날인데 TV에서 김포공항이었는데 카메라들이 쫙 나가서 입국장을 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중계, 뉴스 생중계를 하는데 훈 할머니라는 분이 위안부로 2차 세계대전 때 끌려가셨다가 50몇 년 만에 귀국하시는 장면. 캄보디아 어디 정글 마을에 사시다가 우연히 한국인 사업가를 만나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 땅을 다시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얘기하셔갖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 귀국 장면이 뉴스에서 생중계돼서 나왔어요. 입국장 문이 딱 열리니까 어떤 키가 작은 할머니가 머리는 짧고 눈은 동그랗고 그런 할머니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시는데 그분이 한국명은 이남이 할머니인데 2차 대전 때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수많은 여성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위안부로 해외에 나가 끌려가신 분들 중에서 전쟁이 끝나고 운명이 이렇게 좀 갈라졌거든요. 어떤 분들은 연합군한테 발견돼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어떤 분들은 현지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몸이 이렇게 유린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고국으로 차마 돌아올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지에 남으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훈할머니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셨죠. 그분이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목에 걸고 오셨는데 나를 고향에 보내주세요인가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지켜내지 못한 저도 남자로서 좀 부끄러움도 있고 또 그 당시 희생당한 여성들에 대한 불쌍함 그리고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뭐 분노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이전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온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소설이 떠올랐어요. 소설 속에서라도 이분들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픔을 좀 공감하고 싶었거나. 그래서 1997년에 그 장면을 보고 98년에 이듬해 이제 소설이라는 걸 한번 써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못 쓰니까 정규 교육도 받아보지 않았고 하니까 조금 쓰다가 포기를 했다가 중단을 했다가 네, 다시 2006년에 쓰기 시작해서 그 소설이 저의 첫 번째 소설이 된 겁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보고 그분의 인생을 떠올리고 그걸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신 맞습니다. 거군요. 질문이 딱 그 할머니를 볼 때 그분이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또 부르셨어요. 네, 아리랑은 부를 수 있는데 이제 모국어는 거의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을 보면서 이분 같은 수많은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본인 고향에서 예쁜 소녀로서 살았었다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을까? 어머니가 됐을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됐을까? 할머니가 됐을까?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할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쓰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소설이 되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소설에서부터 작가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 네, 뭐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나타내거나 의무감을 느껴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진짜 공감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우리 동네 도서관을 읽으면서 책 속의 주인공 화자도 매일 아침 도서관을 오픈런해서 그렇죠. 성실하게 글을 쓰는데 집중력이 그 작은 변수에도 막 흔들리고 이 소설 쓴다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건가 이런 감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번 소설 쓰시면서? 그냥 제 짐작인데 정말 타고나게 글을 잘 쓰시는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동료들 중에서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최인호 선생님이라든가 뭐 황석영 선생님 이런 분들은 왠지 그냥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바로 다 쓰실 것 같은 네? 거침없이 써내려 가실 것 같은 네. 그런 저 혼자 착각일진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텅 빈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와요. 저도 뭐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이번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네. 도서관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전작인 인어사냥은 집에서 썼어요. 제 방에서. 근데 제가 한 패턴을 발견한 게 글이 막히면 양 발을 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앉는 순간에 이제 핸드폰 보기 시작하고 딴짓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그날은 이제 못 쓰는 그래서 그럼 나는 다음번에는 소설을 쓸 때 내 양발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 진짜로. 그래서 예, 이제 도서관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설 속에 어떤 모티브가 되는 다른 분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구나. 다 나랑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내가 느끼는 희로애락을 다 똑같이 느낄 것이고 다 굉장히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겠구나 하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상상을 또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고구려 시대의 이야기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렇다면은 소설뿐만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도 함께 중계하듯이 이 소설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나중에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용을 찾는 고구려 시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러 갔다가 네. 도서관에 들어가서 안 써지는 작품을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각성하게 되고 방향을 튼 거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재밌었던 포인트거든요. 소설의 형식이 독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낑낑대며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가 나오고 저는 이제 그게 차인표 작가님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저는 해석했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분이 소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고구려 시대 용을 쫓는 화공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고 네. 막 빠져들다가 갑자기 또 도서관 현실로 돌아오고 네. 아 이게 진짜 소설의 묘미 아닐까 싶었어요. 진짜 창의적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의 형식을 좀 탈피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제가 나는 다음 소설은 꼭 형식을 파괴하는 메타 소설을 써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냥 용의 소설을 쓰는데 도서관 가서 쓰려고 갔을 뿐인데 가서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로 하여금 이번 소설에서 형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원인을 제공해 준 사람은 내 옆에서 같이 글을 쓰거나 읽고 있던 독자들이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 소설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고구려 시대 용을 쫓는 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되게 제일 중요한 핵심 소재가 용인 건데 전 작가님께서 왜 용에 대한 소설을 네. 쓰게 됐을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혹시 작가님이 어렸을 때 재밌게 읽었던 책이나 영화 이런 데서 용이 등장을 했던 건지. 네. 전작인 인어 사냥을 쓸 때로 돌아가서 인어와 용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 세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인어도 알고 용을 알아요. 우리가 그림만 봐도 저거 용이네 알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을까? 중세에도 그랬고 고대에도 그랬고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그렇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진짜 심지어는 신기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용이 알려져 있으면 용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겠구나.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동양의 전래동화에도 나오고 서양에서도 드래곤이 출몰하는 이야기가 많고 네. 진짜 신기한데요. 문화권이 다른데도. 뭐 소설에도 잠깐 언급이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양에도 용이 있고 동양에도 있는데 서양 용은 성질이 포악하고 공주를 해친다거나 마을 주민들을 해치기 때문에 그 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용감한 왕이나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만 보호를 할 수 있으니 백성들은 왕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라고 보이죠. 네. 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 용은 이로운 존재인데 왜 이롭냐면 비구름을 몰고 오기 때문에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를 뿌려줘야 되니까 용이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가뭄이 들면 그 용을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에 복종해야 된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에게 복종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쓰면서 결론이 똑같네. 근데 이렇게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용이 네. 소설 속 작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긁는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질문들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이거였거든요. 소설을 써서 허세를 부리고 싶은데 어렵지. 즉답을 듣고 싶다면 진짜 질문을 해. 네. 너 소설 써서 허세 부리고 싶은 거잖아. 이 질문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어쩌면 작가님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소설에 여러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용을 네. 포함해서. 여기 나오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는 아마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있는 마음들일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이 하는 질문 역시 제 마음의 소리이겠죠. 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이렇게 뭔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머리 뒤통수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야 하지 마. 아, 너 있죠. 하지 마. 위험하게 왜 그런 일을 해?
아무도 안 알아줄 텐데 왜 그걸 하려고 해. 어떤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네,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예전에는 그 목소리가 그냥 포기하라는 목소리, 니까짓 게 뭘 해 이런 목소리로 들렸다면 소설가로 조금 알려지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잘난 척하고 싶잖아. 더 잘 써서 베스트셀러 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안 써지니까 지금 짜증나는 거잖아. 이런 목소리로 살짝 조금 바뀐 듯한. 네. 결국은 그런 저런 목소리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뚜렷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장편소설이라는 긴 여정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질문을 던지려면 진짜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쓰다 보면 손가락이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글을 썼나?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비성이 있다면 네. 그 안에 제일 숨겨져 있는 생각들이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네가 글 쓰는 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네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서고 그럼 과연 그 일은 뭘까? 너 글 써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네.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책을 소재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너 그 스스로에게 진리나 진실을 추구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있어 보려고 읽는 거잖아. 막 그런 목소리를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혜성님은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냥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글로벌하게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때거든요. 네. 외국 사람들이랑 인터뷰도 더 많이 하시고 교류도 하고 정말 다른 나라 소설가도 적극적으로 소개해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나라인데 맞아요. 그런 분이 아직 문화 없으니까 강국이죠. 네.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소설도 알고 싶어하고 또 외국 사람들, 외국 작가들도 또 우리나라에 소개해 주시고 이런 브릿지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예성님을 볼 때마다 합니다. 네. 아 근데 이번 책은 정말 서양 사람들이 네. 동양의 용은 어떤 존재인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예. 유럽에 꼭 번역돼서 소개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유럽도 좋은데 일단 우리 동네에서 좀 잘 많이들 우리 동네에서. 읽어주시면, 네. 우리 동네 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게 읽어서 제가 계속 많이 홍보를 네,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책에 대해서 뾰족하게 쓰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칸마다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다. 책 한 권이 한 세상씩 품고 있으니 지금 여기에 수만 개의 세상이 있는 셈이다. 책 한 권 한 권마다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 세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책이라는 그 단어가 한자로 책이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종이를 이렇게 묶는 묶음, 네. 종이를 묶어놓은 게 책이에요. 그 안에 이제 저자가 쓴 저자의 삶과 생각이 담겨 있을 텐데 누가 그거를 펼치고 읽고 나서 각자 독자의 해석을 거기에 덧입혀주지 않으면 그냥 종이 더미인 거죠. 네. 네. 결국은 쓰는 건 작가가 쓰고 출판사가 책을 만들어서 꽂아놓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아직 생명은 거기에 불어넣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글을 썼더라도 그것을 독자들이 동의를 해주거나 자신의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책으로서의 의미는 그냥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죽은 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책은 저자가 쓰지만 독자가 완성한다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을 쓰시면서도 아직 이 책은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독자는 아직 없잖아요. 네. 이 책의 독자는. 근데 독자의 존재를 계속 상상하면서 이 소설을 쓰신 맞습니다. 부분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또-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이동진 평론가가 쓰신 책 중에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는 감독이지만 그 영화를 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관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가 두 번 시작된다고 하신 게 네. 아닐까 네. 싶었어요. 네, 탁구로 치면 그러니까 한쪽 코트만 쓰고 있는 거죠. 만드는 사람은. 나머지 코트는 이제 그거를 보고 각자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쪽 코트에 있는 사람이 저쪽 영역까지 자
당신은 이쪽에 서고 당신은 이쪽에 서요. 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처럼 작가가 아무리 자기가 썼더라도 세상에 내놓은 이상 독자에게 어떻게 해석해달라, 이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영역을 침범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번 책을 쓰면서 또 해봤습니다. 이 문장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인간들의 욕망이 실타래처럼 얽힌 곳, 알고 보니 도서관은 욕망의 도가니. 네. 보통 욕망의 도가니 하면 이태원 클럽 이런 네. 데를 생각하지. 누가 도서관을 욕망의 도가니라고 생각할까? 너무 참신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 다니시는 분들이 그 표현을 싫어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아니 너무 참신했어요. 네. 이태원 클럽에서 춤출 때 왜 사람들이 클럽에 모여서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자극을 받기 위해서 뭐 그게 어떤 자극이든 종류는 좀 다를 수 있더라도 혼자 추면 재미도 없을 그쵸. 거고 네. 네. 흥도 안 날 거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도서관에 모여서 책을 같이 근처에 앉아서 읽고 또 쓰고 하는 것도 거기서 살 힘을 얻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도서관이 우리가 알기로는 주로 책을 읽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책을 쓰러 들어갔잖아요. 네. 글을 쓰러 들어가서 보니까 책꽂이에 책이 수십만 권이 이렇게 와. 꽂혀 있는데 좀 압도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게 다 각자 저자들이 있고 다 각자의 세상과 삶과 생각을 다 저게 멋진 문장들로 써놨을 텐데 내가 지금 이걸 1년 넘게 써서 저기에 한 권을 더 꽂은들 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도 사실은 떠오르기도 했던 거죠. 그 질문이 그게 바로 그- 있거든요. 네. 너 이 많은 세상에 네. 한 개 더 얹으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질문을 용이 네. 하잖아요. 네, 그게 용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허무한 느낌, 현타 이런 것도 결국은 먹을 수 있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시나 단편 소설은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장편 소설은 한 번 쓰고 나면 내 인생의 한 장이 그냥 휙휙 지나가거든요. 특히나 이제는 나이 먹어서 정말 한 1년, 2년이 휙 가니까 그 안에 내 삶이 다 있잖아요.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네. 또 뭐 기쁜 일도 있고 시력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삶과 더불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해야 되는 긴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 부여를 제대로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의미 부여를 제대로 안 하면 아까 같은 질문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이게 무슨 그래서- 의미가 있나? 네, 그렇죠. 네, 그 월트 위트만의 그 시 중에 삶이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질문들이요 이런 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에 어떤 식으로든 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사람이 한 발씩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는 삶. 네. 그 질문이 어쩔 때는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글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에 지금 부합하는 네, 그런 소감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감사드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뇌를 깊게 하셨다는 게 느껴진 부분이 출렁이와의 대화였거든요. 작가님은 계속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각각 힘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용을 쫓는 이 소설이 어떤 쓸모가 있을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 네. 던지고 계셨던 게 아닐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못하는 기발한 생각을 해내서 거기서 소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남긴 흔적들을 곱씹다 보면은 거기서 소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출렁이 같은 경우에는 학폭을 당해서 폭력을 피해서 도서관으로 오는 학생으로 나오는데 네. 제가 작년에 이 소설을 쓰고 있던 중에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학폭 당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돕는 재단이 있어요. 네, 거기서 연락이 와서 그 이전 책 가지고 북토크를 좀 해달라 하겠다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한 50명 정도 오셨는데 저는 저 옛날 얘기, 젊었을 때 얘기, 뭐 유학 시절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좀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는데 네. 가서 봤더니 한 50분 정도 오셨는데 어떤 분은 남해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전국에서.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 딱 서니까 다른 북 콘서트나 이런 데 가면 막 1000명이 계시든 1500명이 있든 아무리 많이 계셔도 네. 할 말을 쭉 다 하고 준비한 것을 하고 오는데 이분들 앞에 한 몇십 명 앉아 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내 책이 아니면 혹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이 사람들이 겪은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을까? 정말로 위로가 될까?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날. 네. 제가 뭐라고 제 얘기 듣는다고 그들의 아픔이 뭐 사라지겠습니까? 자기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들. 그죠? 정말 이 꽃처럼 마른 학생들을 누가 때려서 결국은 학폭을 당한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앞에서 결국은 내 독자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구나. 내가 어떤 책을 쓰던 그 책을 어떤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읽는다면 최소한 절망이 아닌 어떤 희망을 봤으면 좋겠고 네, 더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자리 저런 자리를 통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씩 저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것들이 또 소설 속에 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소설을 읽고 위로를 받게 되는 지점, 그 포인트도 각각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소설에서 어떤 외로움이 느껴져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 번각이라는 화가가 그 무덤 같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네. 문을 다 닫고 그리고 또 어두운 곳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그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 고독과 외로움이 공감이 되고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그 지점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렇게 외로운 존재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저의 외로움 같은 게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달까요? 아마 다른 독자분들은 또 전혀 다른 지점에서 위로를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그리고 자기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그치만 묘한 부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자신의 묘실에 벽에다가 용의 그림을 그리라고 강제로 시키는 네. 그 권력자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전 그 사람도 악인이긴 한데 일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보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쫓았던 것이 무엇인지 본인도 모르고 있구나. 본인이 모르니까 본 것만 그린다는 화공을 데려다가 그려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인간은 참 다 외롭다. 네, 유한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선택을 해가야 된다는 점에서 네. 인생과 되게 닿아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어요. 소설이란 선택이 모인 글더미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온라인에 이렇게 많이 알려진 문장 중에 인생은 뭐 B와 D 사이에 C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B는 birth고 D는 death고 C는 choice. 그래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탄생과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각자의 선택이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영어로 choose잖아요. 네. choose의 어원을 한번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뭘 궁금하면 끝까지 올라가 보는 기원까지. 그래서 choose의 어원을 봤더니 고대 인도 유럽 조어에서 왔는데 선택하다가 분별하다 이런 뜻 이외에 또 같은 뿌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맛보다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맛보다. 네. 의외인데요. 의외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의 사피엔스 있잖아요. 그것도 네. 분별하는 인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사피엔스도 사페레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사페레도 분별하다라는 뜻 이외에 맛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결국 선택한다는 것은 맛보는 거더라고요. 맛보고 분별을 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맛보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먹는 행위랑은 다르잖아요. 먹는 거는 그냥 아는 거를 먹는 거고 네. 맛보는 것은 처음 본 것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먹어보는 것. 네. 그게 맛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내 앞에 뭐가 막 놓여 있다고 덥석덥석 먹거나 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연 내가 해도 되는 건지 하면 안 되는 건지 조금씩 신중하게 맛보고 분별하는 것. 네, 그게 선택하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선을 정해놓고 조금씩 해보는 것. 그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글쓰기에서 제가 말한 선택이 모인 글더미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인간이 거기까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조금씩 신중하게 분별하자라는 뜻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소설의 하나하나의 설정, 거기에 어떤 의도나 생각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등장인물은 왜 10대가 아니라 30대일까? 이 사람은 왜 가난한 환경이 아니라 부자의 환경으로 설정을 해놨을까? 왜 고려시대가 아니라 고구려 시대로 설정을 했을까? 그렇죠. 그런 게 다 이 선택에 모인 거잖아요. 저 그렇게 그러니까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렇게 된 데는 조금씩 신중하게 선택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소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네. 결국 이 본 것만 그린다고 하는 화가가 네, 결국 그린 용의 그림이 무엇일지잖아요. 이거는 뭐 스포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마지막 결말을 그 그림으로 끝맺음하신 그 의도와 생각이 네. 좀 더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 그림을 그린 화공의 입에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묘지기가 무엇을 그렸어? 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보고자 하는 그것을 그렸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가 마음에 품은 것, 각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그 뜻 아닐까요? 네. 정말 이거는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소설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소식이 있죠. 작가님께서 생애 처음으로 연극에 네, 도전하게 네, 되셨잖아요. 그것까지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네, 근데 그 작품이 뭔지 너무 궁금했는데 신기하게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 그러세요. 죽은 시인의 네. 사회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애 첫 연극이라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이 작품을 고르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 작품이 1990년에 개봉했거든요.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이었고 네. 1990년이면 예성 아나운서님은 태어나시기 전이잖아요. 36년 전이네요. 지금부터. 네,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셋이서 작은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보고 나오는데 그 키틴 선생님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들 또 말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에 담아서 나오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극장에서 나오는 관객들의 표정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너는 어떤 시를 쓸 거니? 너의 인생에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 거니? 무엇이 기다릴까?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순응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너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작가의 글도 그냥 글의 의도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생각을 거기서 찾아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리고 36년이라는 세월을 저는 살았잖아요. 살고 봤더니 그때 그 영화에서 그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맞았더라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살아놓고 보니까 그때 그 말이 맞는 얘기였구나. 인생은 정말 내가 써내려가는 시고 내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펼쳐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니까 그것이 맞았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연극을 선택을 했어요. 저는 그 키팅 선생님과 너무 잘 맞는 역할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을 때 가장 뇌리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는데 결국은 그 영화를 한 문장으로 탁 그냥 대변하자면 그 라틴어 까르페 디엠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쫓겨나는 선생님을 보면서 까르페 디엠
그렇게 같이 외치잖아요. 저는 그게 현재를 잡아라. 지금 오늘 너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진리에 가장 근접한 충고가 아닌가. 현재에 충실하십시오.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말이 기억에 남아요. 네. 저도 꽤 오래전에 영화를 봤었는데 네.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키팅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이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을 때 속삭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막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60년, 70년 전에 졸업한 졸업생 사진들을 쭉 보면서 네. 너희들이랑 닮았지? 머리 모양도 비슷하고 혈기왕성하고 닮았지? 이분들이 뭐 할 말이 있나 보다? 가까이 와봐 벽에. 그러면서 얘기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음. 것 같아요. 뭔가 너네 현재를 잡아, 현실에 충실해. 이렇게 하면은 잘 와닿지 그렇죠. 않고 들리지 네, 않는데 튕겨져 나가죠. 그렇게 네. 하면. 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저는 마치 그게- 귀신이나 유령이 맞아요. 말하듯이 네, 했던 게 맞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물처럼 스며드는 것. 네, 그 영화든 뭐 소설, 글이든 뭐 노래든 음악이든 뭘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통해서 스며들어서 자연적으로 발화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올라가서 네, 네. 그 장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들 한 번쯤은 본 장면이고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가장 유명해지게 된 작품이 그렇죠. 아닐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작가님께서 이 연극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 네. 이루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못 살았지만 기회도 많았고 열심히 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고 훨씬 더 젊은이들이 살기에 꿈을 갖고 살 만한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이 젊은 세대들이 살기에 좀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젊은 세대, 더 나가서 청소년들이랑 만나서 뭘 오랫동안 얘기를 하거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이럴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근데 이 연극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이라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같이 충분히 한 2시간 동안 나눌 만한 정말 이렇게 나누고 나면 앞으로 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청년들, 젊은이들이 와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저희 아내가 봉사하고 있는 자립준비 청소년들 돕는 단체 야나라고 우리 제작사에서도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을 한 몇백 분을 초대를 했고 저도 제작사와 숫자를 맞춰서 또 몇백 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도 와서 같이 좀 보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스스로 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신간 우리 동네 도서관과 죽은 시인의 사회가 참 맞닿아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작가님의 또 새로운 인생 작품이 탄생하게 될 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촬영 고생 많으셨어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했어요. 떠나던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